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2장을 공부하실 텐데요. 2장은 납세 의무의 성립입니다. 납세 의무는 이제 4가지 과세 요건이 다 구성이 되면은 비로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관 입장에서 볼 때 납세자한테 관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첫 번째로 과세 물건이 있어요. 과세 물건은 수입 물품이겠죠. 우리 관세법 14조에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수입 물품만 관세 부과 대상이다. 그렇게 관세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국가에서 수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14조에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게 딱 한정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첫 번째로 과세 물건이 정해지면은 누구한테 이제 관세를 부과할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즉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세법상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수입 물품에 대한 화주, 물건 주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율인데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얘기를 하겠죠. 이런 관세율은 우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그 HS 코드마다 관세율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본 관세율, 잠정 관세율 이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런 관세율이 얼마인지를 관세율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물품에 이제 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할 관세율을 어느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세 부과를 위한 하나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과세 표준인데 수입 물품의 과세 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이나 아니면 수량이에요. 근데 주로 거의 대부분의 물품, 그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그 과세 표준을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관세를 계산할 때 수입 물품의 가격하고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산정을 하게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말하는 가격은 과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비로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장에서는 이 3번의 세율을 제외하고, 그죠? 1, 2, 4번에 해당하는 과세 물건하고 납세 의무자, 그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은 뒤에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세율과 품목 분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과세 물건부터 보시겠습니다. 과세 물건. 일단 과세 대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세 물건은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조에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상 과세 물건은 수입 물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 물품이나 반송 물품은 우리나라 관세법상 과세 물건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과세 물건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그 물품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수출국에서 선적이 돼가지고, 그죠? 우리나라로 운송이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배 같은 경우에 진짜 거의 몇십일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물건이, 그죠?
온도나 습도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변질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물품의 그죠? 성질이나 수량에 따라서 그죠? 관세를 부과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딱 확정을 지어줘야 되죠. 딱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가지고 그죠? 어느 시점에 관세를 부과를 할지 그죠? 어느 시점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지가 매우 중요한데 일단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 시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에 의해서 수입되는 물품,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는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아까 그 보세공장 말씀드렸죠. 보세공장에서 원료과세 신청을 해가지고 그 원료과세를 하는 물품들 그런 경우는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때 그죠?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때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세물건 예외적인 확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를 하니까 세관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뭐 서류 제출하고 하면은 그리고 물건 현품을 검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신고 그죠? 하는 시점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정확히 관세를 부과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약간 예외적인 사실관계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경우로 하면은 과세물건 확정 시기를 예외적으로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수입신고에 의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정 사실이 발생한 때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이제 각각의 사실이 발생한 때가 나와요. 그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은 첫 번째로 외국 물품인 선기용품이나 차량용품, 그 다음에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국경 출입 차량에서 판매하는 물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선기용품, 차량용품, 그 다음에 그 운송수단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걔를 하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하역 허가를 받아가지고 적재를 해야 되는데, 그 하역 허가를 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아가지고 관세를 징수할 때, 그죠? 그러니까 세관장 말을 안 들은 거죠. 이대로 하겠다라고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고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대로 이제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괘씸해가지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해야 되는데, 그 어느 시점을 이제 과세물건 확정 시기로 볼지, 바로 하역 허가를 받은 때, 그때를 과세물건 확정 시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는 하역 허가를 해주세요 하고서 딱 이제 서류를 갖고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허가를 세관장이 내주기 전에 서류를 검토를 하겠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서류가 가지고 와야 허가를 내주겠죠. 그러니까는 믿을 만한 거는 자기가 이제 하역 허가를 해준 시점, 그때밖에 없다. 그죠? 그 후에는 말 안 듣고 이제 맘대로 이제 허가받은 대로 적재 안 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허가를 해준 그 시점, 즉 하역 허가를 받은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수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승인을 받고 났는데 승인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관세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 그죠? 그 승인을 내줄 때가 자기가 제일 그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죠? 제대로 드러난 그 시점이기 때문에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구역 장치 중에 있던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로 인해 가지고 관세를 징수를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그러니까 딱 멸실되거나 폐기된 이후에는 물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그 시점이 언젠지 쫓아가가지고 그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세 공장이나 아니면은 보세 건설장 외의 장소죠. 그 보세 구역이 아니고 그 외의 장소예요. 그 외의 장소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는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그러니까는 종합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그 내용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관세를 징수를 해야겠죠. 그런 경우는 그 작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책의 구성 내용이랑 조금 다르게 제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세 운송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래서 관세를 징수를 하죠. 이런 경우면 보세 운송 기간 내에 목적지 이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뭐 어떻게 뭐 딴 길로 새거나 그냥 그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죠. 그러면은 역시 신고를 했거나 승인을 받으려고 세관장한테 뭔가 이제 제출을 했을 텐데 그때가 제일 확실한 시점이죠. 물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를 과세물건 확정 시기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그죠? 그때는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딱 그 직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좀 중요한 내용인데,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그죠? 그때는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것도 되게 자주 출제가 돼요. 자주 출제가 되고, 뭐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 이게 맞는 표현인데, 뭐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수입신고를 한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이제 반출한 경우라고 하면은 그 일반적인 수입 신고를 하고 수리돼서 이제 반출한 거랑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원칙이 수입 신고를 한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죠. 그러니까는 즉시 반출 신고를 하면은 최초에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하고 동일한 단계에 있는, 그죠?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헷갈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그 중에서 일단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우편물은 제외를 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그 서신 같은 우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우편물들은 통관 우체국을 경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물이 통관 우체국에 도착한 때, 그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미 그 도착하고 나서 수취인한테 교부를 해버리면은 더 물품이 어디로 그냥, 그죠?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도착한 그 시점, 그때가 제일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통관 우체국에 도착한 때가 그 과세물건 확정 시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난 물품이나 분실 물품. 그때도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이 직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난되기 직전, 분실되기 직전. 그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이때도 아까 그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 그런 것들은 매각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매각된 그 시점, 그렇죠? 매각되기 직전이겠죠, 이때도. 그래서 매각된 때를
과세물건 확정 시기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를 제외하고 뭐 약간 기타 규정인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입된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과세를 부과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수입된 때, 근데 그 원칙이랑 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수입 신고하는 시점, 그죠? 그때가 아니고 수입된 때, 그때를 그냥 과세물건 확정 시기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법령이 나옵니다. 그죠? 적용 법령. 적용 법령 시기라고도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느 시기에 법령을 적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물품이 이제 운송되는 과정에서 그 성질과 수량이 변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딱 그 시점을 정해줘야 된다. 과세 대상이 되는 그 시점을 정해줘야 이제 제대로 된 관세액 산정을 할 수도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 관세를 제대로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적용 법령 시기도 중요해요. 보통의 이제 이런 수입 거래 같은 경우에 계약 체결되는 시점부터 국내에 들어와서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법령이 이렇게 개정이 되거나, 그죠? 신설이 되거나 함으로써 관세율 같은 거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세율이 대부분 8%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물품에 대해서 관세율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죠? 뭐 한 15%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은 과연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8%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개정된 후에 15%를 적용할 것인지, 뭐 기준을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은 뭐 과세관청도 헷갈릴 거고 납세자도 헷갈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용 법령 시기를 명확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원칙은 과세물건 확정 시기와 마찬가지로 수입 신고 시점,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죠? 그 원칙은 이제 동일하고, 그다음 두 번째, 약간 좀 특이한 경우인데,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은 보통은 완제품 상태가 아니고, 그죠? 미조립이나 좀 분해된 상태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보세 상태로 유지되면서 이제 건설공사를 하겠죠. 건설공사를 하고 그 전에 이 물품이 들어왔을 때 미조립 상태로 이제 반입이 됐을 때 사용 전 수입 신고라는 걸 해요. 일반적인 수입 신고랑은 조금 다른데, 사용 전 수입 신고를 일단 해놓고 나중에 건설공사에 투입하고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리는 사용 전 수입 신고에 대한 수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 전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비로소 이제 그 완료된 건설 시설을 이제 가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이제 뒤에 보세건설장 파트에서 배우실 텐데, 이런 경우에 어느 시점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사용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에 법령을 적용한다. 그죠? 왜냐면 이때 그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법령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뭐 사용 전 수입 신고를 하는 날의 법령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에 의하지 않고 수입되는 물품, 즉 과세물건 확정 시기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과세물건 확정 시기도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었죠. 뭐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은 도난 또는 분실된 때, 그죠? 그런 것처럼 적용 법령도 그 시점이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과세물건 확정 시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모두 일치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과세물건 확정 시기를 잘 숙지를 해두시면은 이 적용 법령 시기, 수입 신고에 의하지 않고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좀 잘
숙지를 해두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물건 우리가 이제 다 보셨죠? 그 과세 물건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누구한테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인지를 또 정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관세라는 거는 납세자, 그죠? 납세 의무자. 이 사람은 누구죠? 관세를 실제로 이제 수입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관세법에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관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은 납세자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제로 납세자가 담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자기가 사용할 물건을 이제 수입 신고하고, 그죠? 관세를 납부하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인데 보통은 따로 있겠죠. 누굴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소비자겠죠, 그죠? 최종 소비자. 최종적으로 수입된 물품을 소비해가지고 국내에서 사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자동차를 수입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A라는 회사가 수입한 자동차를 자기네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물론 이제 수입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할 목적이겠죠. 소비자한테 판매할 목적이니까. 그럴 때 A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한테 자동차를 팔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대금을 이제 받을 때 소비자는 자동차 가격만 이제 주면 될까요? 아니죠. 얘네가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차값에 얹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은 얘는 자기는 그냥 차값만 내고 이 수입차를 사는 줄 알겠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 안에 관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처럼 담세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자는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법률상의 의무다. 그건 관세법상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관세법상 수입 신고를 하고, 그죠?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가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두 번째 말한 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전가를 시킨다는 말이죠. 전가를 시킨다는 말. 그게 담세자한테 자기가 납부했던 관세만큼을 이 물건 가격에다가 얹어가지고 파는 거. 그거를 이제 전가를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관세 부담자인 수입 화주하고, 수입 화주는 이 A라는 자동차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의 관세 부담자, 그 수입 자동차를 최종적으로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입 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 의무자다.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죠? 근데 약간 특이한 경우에 화주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주가 불분명한 때라는 표현을 관세법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화주가 누군지 불분명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알 수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관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수입을 위탁받아가지고 수입 업체가 대행 수입을 했다는 거죠. 대신 수입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대행 수입 업체가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대행 수입을 의뢰한, 그죠? 위탁한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인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관세법에서는 그 수입을 위탁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대행 수입하는 업체는 그냥 대신해가지고 수입만 해주고, 그 대행 수입하는 그 용역에 대해서 수수료만 받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 주인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다. 그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품장, 보통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부르는데, 커머셜 아까 업무상으로 이제 인보이스 작성도 좀 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선화증권, BL이라고 하죠, 보통. BL. 그 다음에 항공화물 운송장. 항공화물 운송장은 줄여가지고 AWB 이렇게 부른다. 보통 에어웨이빌이라고 부르고,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 운송에 관련된 운송 서류고요. 그 다음에 에어웨이빌, 항공화물 운송장은 그 항공 운송권에 대한 운송 서류예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 해가지고 우리 시행령에 이렇게 송품장, 선화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 표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 그 다음에 송품장, 선화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이렇게 4개 하고 뭐 딴 거 이상한 서류 넣어가지고 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표현도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 그렇죠? 이럴 때 누구예요? 거기에 적힌 수화인. 수화인은 누굽니까? 물건을 받을 사람이죠. 그죠? 받을 사람이 실제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입 물품을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죠?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이건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 구역이 있고 물건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보관이 돼 있어요. 장치가 돼 있는데, 이 안에서 원래 A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B라는 사람한테 이 안에서 넘겨줬어요. 물품에 대한 권리를 넘겨줬어요. 그러면은 A는 양도인이 되겠죠. B는 양수인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3번의 내용은. 그러니까 수입 물품을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수입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은, 그죠? 관세법상 수입이 되겠죠. 그죠? 그 전에 보세구역 안에서 A가 B한테 자기 물품에 대한 권리를 넘겼다. 그죠? 그러면은 양수인이 결국에 수입 신고를 하고 국내로 이제 반입을 하겠죠. 그래서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약간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근데 1, 2, 3번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실제 그 물품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그죠? 누구한테 이제 권리가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 1번과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대행업체한테, 그죠? 대행 수입을 의뢰하거나 위탁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실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물품을 받을 사람, 수화인. 그 다음에 3번과 같은 경우에 보세구역 안에서
물품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양수인, 그 사람이 이제 결국엔 납세 의무자가 될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도인, 그죠? 양수인이 아니고 양도인이라고 이제 틀리게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수입을 위탁받은 자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두 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뭐 2번과 같은 경우도 바꿀 수도 있겠네요. 뭐 수하인이 아니고 송하인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1, 2, 3번과 같은 경우는 잘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신고에 의하지 않고 수입되는 물품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그 과세물건 확정식이 예외적인 경우, 그 예외적인 경우하고 좀 연결을 지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 수입 신고에 의하지 않고 수입되는 물품, 그죠? 그 유형에 따라서 과세물건 확정하고 납세 의무자가 결정이 돼요. 그죠? 같이 연관이 지어져요. 그래서 수입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화주나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결국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반면에 수입 신고에 의하지 않고 수입되는 물품, 이런 경우는 사실상 그 수입한 그 행위자, 그렇기 때문에 과세물건 확정식이 예외적인 경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외국 물품인 선기용품, 그 다음에 차량용품, 그 다음에 그 운송수단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세관장한테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과세물건 확정식이 예외적인 경우 어땠어요? 하역 허가를 받은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이때 납세 의무자도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수작업에 대한 승인기간이 경과해가지고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그러면 그 승인 받은 때의 성질과 수량이었죠. 그것처럼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과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일부러 색깔 표시를 해놨어요. 보세구역 장치물품 멸실 폐기로 인해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그때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였죠. 근데 납세 의무자니까 멸실되거나 폐기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치되어 있던 보세구역의 운영인이나 보관인, 그죠? 그 사람이 있던 관리 책임이나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납세 의무를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운영인하고 보관인.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도난 분실된 물품의 이런 운영인, 화물 관리인,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상당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빈출이 되는 부분이야. 딴 거는 되게 뻔하잖아요. 그죠?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 성질과 수량, 그때는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자, 그죠? 하역 허가를 받은 때, 그때는 하역 허가를 받은 자, 그렇게 따라가는데, 이렇게 좀 예외적인 경우는 문제 내기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공장이나 건설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에 대한 허가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작업에 대한 기간이 경과해서 징수하는 물품은, 그런 경우는 역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람이겠죠. 그죠? 이것도 약간 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과 같은 경우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죠? 그런 경우에 신고했거나 승인을 받은 사람, 그죠? 과세물건 예외적인 확정 시기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을 때 성질과 수량이었죠. 그런 것처럼 납세 의무자도 똑같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6번,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이때 소비자나 사용자, 그죠? 소비자나 사용자.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근데 7번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7번. 아까 과세물건 예외적인 확정 시기 그리고 적용 법령 시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인 경우 어땠습니까? 즉시 반출을 한 때가 아니었죠. 그죠? 반출 신고를 한 때였죠. 그러니까 반출 신고를 한 때인데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는 즉시 반출 신고를 한 자가 아니고 즉시 반출 한 자예요. 즉시 반출 한 자. 그래서 7번과 같은 경우는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8번과 같은 경우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뭐였습니까? 통관 우체국에 도착된 데였죠. 근데 통관 우체국에 도착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취인이 되는 겁니다. 8번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9번. 9번 굉장히 좀 중요한데 문제 내기도 아주 좋아요. 아까 그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하고 섞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기억번 보시면은 보세구역 장치 물품, 그런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경우, 그때는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그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아까 그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되죠. 운영인, 보관인이었죠. 그죠? 이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보세운송 물품. 이때도 보세운송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경우요. 근데 아까 그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해가지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하고 동일하게 보세운송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운송이 뭐 어떻다, 이때 뭐 과세물건 확정식이나 아니면은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은 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답이겠죠. 문제에 나오면. 그 다음에 디귿번에 그 밖의 물품. 그 밖의 물품이 그러니까 뭐 기억번이나 니은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기타의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도난되거나 분실됐다? 그러면은 보관인이나 취급인,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보관인, 취급인.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세 가지가 헷갈리겠죠. 아까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보세구역 장치 중에 도난되거나 분실된 물품, 또는 기타의 경우, 뭐 운영인, 보관인, 화물관리인, 그죠? 취급인,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막 섞어놓고 문제 내기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타의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경우라고 하면은 보관인이나 취급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의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소유자나 점유자, 이것도 10번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실제 그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한테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납세 의무자, 그죠? 연대 납세 의무자. 뭐 연대라고 하면은 뭐 대학교 이름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참여연대, 뭐죠? 그 뭐 연대 해가지고 약간 운동권 생각도 나고. 그런데 연대한다는 거는 뭐 다 같이 뭔가 이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묶여 있는 거죠. 엮여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납세 의무가 있고 얘네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납세의무를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A, B, C가 전부 1만큼의 그 납세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완전한 납세의무를 동시에 그죠? 연대해가지고 같이 엮여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가 납세의무를 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B가 만약에 이행을 하면은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거고 C가 이행을 한다? 그러면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 같이 엮여있긴 하지만은 한 명이라도 납세의무를 이행을 하면은 모두 의무를 면제해주는, 그죠? 그거를 바로 연대 납세의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연대 납세의무란 복수혜자가, 그죠? 복수혜자가 A, B, C가 있었죠. A, B, C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서, 그죠?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서 각각 독립해가지고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거. 각각 독립해서 1, 1, 1이었죠. 그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납세의무를 이행을 하면은 전부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거. 그걸 이제 연대 납세의무라고 부르고. 연대 납세의무제에 의해서 민법상의 어떤 연대 채무에 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세 채권자, 그죠? 조세를 이제 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연대 납세의무자 1인이나 전체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일식 납세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그 중에서 1인이 전액을 납부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한 명이 이행을 하면은 다 납세의무자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연대 납세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연대 납세의무는 그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죠? 대부분 그런 경우에 누굴 한 명 엮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관 입장에서는 그 관세를 떼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 납세의무라는 규정을 놔놓고, 그죠? 첫 번째 이제 신고인 이런 사람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신고인 누굴까요? 관세사겠죠. 그죠? 관세사. 근데 뭐 수입신고를 또는 뭐 수출신고, 뭐 기타 그 밖에 신고들 그런 거를 대행할 수 있는 게 이제 관세사뿐만 아니고 뭐 통관취급법인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보통 관세사 등이라고 부릅니다. 관세사 등이 이제 신고인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관세법인도 있고 관세사무소도 있고 통관취급법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고인이 그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나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 다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굉장히 불쌍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나 거수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죠?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는 신고를 이제 대행을 해줄 때 확실하게 이제 화주의 신원을 확보를 해놔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해가지고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관세사가 신고해주고 욕도 먹고 돈도 떼이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그 다음에 예. 좋은 일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관세를 뭐 미리 이제 대신해가지고 납부를 해주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자나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그런 경우에 일단 수입신고 물품하고 무신고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여기서 말하는 관세는 아시죠? 그 다음에 가산금은 이제 관세를 납부기 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일종의 연체세 같은 거죠. 연체료 같은 거. 그게 이제 가산금이고, 가산세는 가산금하고 또 다른 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죠? 그런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그런 그 세액이에요.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비용. 그죠? 체납처분함에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비용들.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이거랑 구분을 해야 될 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체납처분금이라는 게 있어요. 체납처분금은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생긴 돈이죠. 그 물품을 이제 팔아치워가지고 발생한 돈. 그거는 일단 뭐 관세를 충당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얘는 절차를 이용하는데 발생한 비용이고, 얘는 그 물품을 팔아치워가지고 발생한 돈이에요. 그죠? 다른 겁니다.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된 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일단 첫 번째로 수입신고 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그죠?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 그러니까 뭐 같이 쓰는 물품이라는 거죠. 누구랑 공유가 돼 있다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공유자나 공동사업자인 납세 의무자. 그런 사람이 이제 연대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신고 물품 외에 무신고 물품에 대한 납세 의무가, 그죠? 납세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러면은 그 2인 이상인 사람 전부 연대해가지고 납세 의무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뭐 동업자, 그죠? 같이 이제 물품을 공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도 다 같이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나 신회사.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법인이 분할하거나 합병되는 경우, 그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두 개의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A, B가 합쳐져가지고 뭐 C라는 하나의 회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뭐 A가 뭐 B라는 더 큰 회사한테 흡수 합병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둘이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C라는 회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원래 있던 더 큰 회사에 작은 회사가 이렇게 흡수 합병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뭐 분할해가지고 다시 합병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 경우에 뭐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그 다음에 존속하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된다? 그러면은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존속하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런 법률에 따라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이 설립된 그 신회사가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법인. 이런 경우에 이제 관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되거나 분할하거나 아니면 분할합병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합병 분할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남아있거나, 그죠?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새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해가지고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은 남아있는, 그죠? 끝까지 남아있는 법인 또는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2차적으로 약간 부수적인 의미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관세 담보로 제공된 것이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까지는 납세 의무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납세 의무자하고 관세 납부를 보증한 자, 그죠? 이 사람이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하면은 2차 납세 의무자한테까지 납세 의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나 납부를 보증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2차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요. 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보로 제공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납세 의무자 종류는 이제 관세법상 규정된 내용은 아니고 국세기본법에 4가지 정도로 규정이 돼 있어요. 청산인, 그다음에 뭐 출자자, 그다음에 법인, 사업양수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2차 납세 의무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 이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그죠? 청산인, 법인에 이제 청산하는, 그죠? 해산하는 절차를 이제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이죠. 뭐 그다음에 출자자, 그다음에 법인, 그다음에 사업양수인, 그죠? 이런 사람들이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청산인의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이 정도가 제2차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보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법이나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서 관세 납부를 보증한 자, 그죠? 자기가 이제 납세 의무자 대신에 그 납부를 보증을 하겠다. 그러면은 무한대로 납세 의무를 질까요? 아니겠죠. 자기가 보증한 만큼이겠죠. 그러니까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그런 납세 의무를 이제 승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다른 사람한테 이어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법인이 합병한 경우라고 하면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합병 후로 설립된 법인, 그런 경우에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의 납세 의무를 승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고 하면은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그죠? 그 사람이 이러한 관세 등을 납세 의무를 승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상속인, 그죠? 그리고 반대말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속인은 누구겠어요? 그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에요, 그죠? 상속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상속을 해주면은 아들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사람. 아버지겠죠. 그래서 뭐 그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상속을 당하는 사람, 그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좀 슬프긴 한데,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한테 상속을 당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뭔가 이제 납세 의무도 같이 넘겨받겠죠. 이어받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 승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납세 의무 승계까지 보시고,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는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